서해안의 매서운 바닷바람이 포항 인근 해병대 훈련장에 흙먼지를 휘감아 올렸다. 막 새로 부임한 강지우 준장은 자신의 계급장을 눈에 띄지 않는 위장색 천으로 가린 채 낯선 기지의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걸음은 군화 아래 자갈을 밟으면서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예고 없이 방문한 지휘관의 의례적인 시찰이 아닌 날카로운 전문가의 실무 점검에 가까웠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병사들의 움직임 장비의 배치 상태, 그리고 공기 중에 만연한 기묘한 긴장감을 빠짐없이 흡수했다. 그녀는 미 해병대에서 최고위급 전술 및 대테러 과정을 수료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성이자 가장 혹독한 해외 훈련을 최고 성적으로 통과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저 또 한 명의 영관급 장교처럼 보였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보고서에 적힌 활자가 아닌 현장의 민낯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민낯은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도시 전투 훈련장 구역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와 통제되지 않는 듯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강지우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는 오진택 중령이 지휘하는 신속대응대대의 시가지 전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대에 가까워 보였다. 병사들은 진영도 전술적 엄폐도 없이 무작정 건물로 돌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고, 교관들은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병사들의 헬멧 바로 옆으로 공포탄을 쏘아대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오진택 중령은 훈련장 중앙의 방탄지프 본네트 위에 걸터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거구의 사내였고 그의 전투복은 일부러 과시하듯 단추 몇 개가 풀어헤쳐져 있었다.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명찰과 굳은 살 박인 그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가장 강하고 야성적이라는 평판을 즐겼으며 그 야성이란 종종 규율의 부재와 동의어였다. 강지우는 조용히 훈련장 외곽으로 접근하며 부사관 하나가 겁에 질린 신병의 방탄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했다. 군뱅이 새끼들아, 저기서 저기 총알을 박아 넣어도 그렇게 기어갈 거냐. 빨리 진입해. 오진택 중령이 마이크에 대고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 순간 건물 2층 창문에서 교관 역할을 맡은 한 병사가 실수로 실탄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탄창을 결합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강지우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훈련 시나리오, 병사들의 미숙한 움직임, 그리고 지휘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저렇게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실탄이 발사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훈련장 안전 라인을 넘어 오진택이 있는 지휘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호했고 위압감이 넘쳤다. 그녀의 등장을 눈치챈 오진택의 부관이 다가와 앞을 막아섰다. 실례합니다. 여기는 통제 구역입니다. 소속과 용무를 밝히십시오. 부관은 낯선 여군 장교의 등장에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의례적인 절차를 밟았다. 강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오진택을 향해 직접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훈련장의 소음을 뚫고 나갈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다. 훈련 중지. 지금 당장. 오진택은 누군가 감히 자신의 훈련을 방해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프에서 천천히 내려섰다. 그는 위아래로 강지우를 훑어보았다. 계급장이 가려져 있었고
체구도 자신보다 훨씬 작았다. 그는 그녀를 기껏해야 본부에서 파견 나온 소령이나 중령쯤으로 판단했다. 그것도 전투 경험이라고 넘는 서류나 만지는 행정장교일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뭐라고 훈련 중지 아가씨.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끼어드는 거야. 강지우는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진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명령했다. 2층 창가 병사 확인. 탄창 종류 즉시 확인하고 훈련 즉각 중지시켜. 이건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진택에게 그 권위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불쏘시개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여자 장교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그림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오진택이 한 걸음 다가서며 일부러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명령, 네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을 해요. 여기가 내년 같은 계집애가 와서 소꿉장난할 곳으로 보여 당장 안 꺼져. 그의 폭언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다. 병사들과 교관들, 심지어 부관조차도 이 상상도 못한 상황에 얼어붙었다. 오중령의 광기는 유명했지만 초면의 장교에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강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오진택을 더욱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거의 찌를 듯이 겨누며 고함을 질렀다. 야, 너 해병대 몇 기야? 도대체 해병대 어디 기수길래 이따위로 기어올라? 넌 해병대도 아니지. 너 같은 년이 어떻게 해병대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치명적인 문장이 터져 나왔다. 대체 소속이 어디야? 넌 도대체 어느 해병대 기수냐고. 이 망할려나. 원문 의역 메이트워크 럽 투익환 룩 친나오 태도 카우언. 그 말이 훈련장의 공기 중에 메아리 쳤다. 모든 것이 멈췄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강지유 준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 깃에 가려져 있던 위장 천을 뜯어냈다. 그 안에서 대한민국 장군의 지위를 상징하는 빛나는 별 무궁화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단 하나의 별이었지만 그 무게는 훈련장 전체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오진택의 눈이 경악으로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다. 강지유와 함께 동행했던 부관 김대위가 그제야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방금 전까지 오진택의 부관이 막아섰던 위치에 우뚝 서서 얼어붙은 오진택의 눈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분은 제7 해병 기동여단 신임 여단장이시자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특수전 과정을 수료하고 어제 부로 부임하신 강지우 준장님이시다. 김대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오진택 중령 당신은 지금 현 시간부로 직무에서 배제된다. 무장 해제하고 지휘권을 이양하라. 오진택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준장, 여단장, 그것도 여자 준장. 그가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대상이 지금 자신의 숨통을 쥘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을 달고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뇌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그의 다리는 통제 불능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오진택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자신의 인식에서 지워버린 듯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훈련장의 모든 병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호하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훈련 즉각 중지. 모든 병력은 개인 화기에서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을 비운 뒤 안전검사 대형으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5분 내로 실시한다. 그녀의 명령은 즉각적이었고 절대적이었다. 병사들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진택 중령의 폭압적인 지휘 아래 서 있고 있었던 진정한 군인의 기강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 강지유 준장의 등장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썩어 빠진 부대에 떨어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작이었다. 오진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건드려 버렸음을 깨달았다. 그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되었다. 강지우 준장의 명령이 훈련장에 울려 퍼진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공기는 묵직한 납덩이처럼 가라앉았고 방금 전까지 울리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병사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스치고 있었다. 그들을 짓누르던 무자비한 폭력의 근원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김대위가 즉각 헌병대에 연락을 취하는 동안 강지유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수행하던 2명의 해병대원이 오진택 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오중령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고 그의 소총을 압수했다. 오진택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뇌는 준장이라는 단어와 눈앞의 여성이 일치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마비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들의 동작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오진택 중령 현 시간부로 불명예스러운 상관 모독 및 지휘 태만 훈련 안전수칙 위반 혐의로 임시 구금된다. 김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곧이어 도착한 헌병들이 오진택의 양팔을 붙잡아 연병장 한편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끌고 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정신이 든 듯 강지유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 작은 왕국의 폭군이 몰락하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다. 훈련장에 남아있던 다른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방금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오진택의 폭력적인 지휘 방식에 동조하며 이익을 챙겼던 자들이었고 일부는 침묵으로 방관했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 모두가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강지유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오진택 중령의 저 오만함,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초면의 장교에게, 그것도 준장 계급장을 확인하기 직전까지 망설임 없이 폭언을 퍼붓는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저런 행동이 용납되고 심지어 조장되기까지 하는 조직적인 문화,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지유는 이것이 단순한 모욕 사건이 아니라 해병대 내부의 깊숙이 밝힌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대위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오 중령의 대대는 지금 즉시 전 병력 훈련 중지. 모든 인원은 막사 대기 상태로 전환한다. 대대 본부 및 모든 행정반 무기고
보급 창고를 즉각 폐쇄하고 헌병 통제하에 둔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서류 한 장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것에 가까운 조치였다. 소식이 전해지자 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해당 부대가 소속된 연대장과 기지 사령관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들은 방금 부임한 신임 여단장이, 그것도 해병대 최초의 여성 장성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이런 끔찍한 하극상과 마주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지유 앞에서 연신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지만 강지유는 그들의 사과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사과는 나중에 법무실에 가서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오진택 중령의 대대에 대한 모든 원본 자료입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훈련, 일지 탄약 및 유류 소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병사들의 모든 외박 및 휴가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강지유는 기지 사령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날카로웠다. 사령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즉각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기지본부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강지유는 자신의 여단 본부에서 직접 차출해온 소수의 정예 참모들, 김대위를 포함한 법무감찰, 헌병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을 즉시 대대본부로 투입시켰다. 그녀는 이것이 속도전임을 알았다. 오진택의 뒷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었다. 한편 기지 헌병대 사무실에 임시 구금된 오진택은 초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마비되었던 뇌는 분노와 계산으로 빠르게 회전했다. 감히 저 계집이 준장이면 다야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이 상황이 일시적인 굴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이 기지 아니 이 군단 전체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단 한 번의 통화 기회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헌병에게 전화를 요구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오중령인가?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오진택이 그토록 믿고 있던 우산 현직 군단장이자 해병대 내 막강한 실력자인 손기환 중장이었다. 오진택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억울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접니다. 오진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훈련을 열정적으로 지휘하던 중 신원불명의 여군 장교가 나타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훈련을 방해했다고 상황을 왜곡했다. 그리고 자신이 해병대의 기강을 잡기 위해 적절한 훈계를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계급장을 드러내며 자신을 모욕죄로 체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다. 그는 강지유 준장을 전투도 모르는 책상 물림미, 미국 물 먹고 와서 현실 감각 없는 여자로 폄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군단장님 저신임, 여단장이라는 여자, 강지유라고 합니다. 완전히 미친 여자입니다. 부대를 다 뒤집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죽이는 건 상관없지만 이러다가 해병대 전체의 기강과 전통이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 오진택은 교묘하게 손기환 중장의 자존심과 그가 중시하는 전통을 건드렸다. 그는 손 중장이 이 굴러온 돌 같은 여성 장군을 몹시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손기환 중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압력이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기색 없이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우, 그 애송이로군. 알겠다. 일단 자네는 거기 가만히 있게. 변호사부터 보내지. 그리고 너무 걱정 말게. 해병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새파란 여자가 와서 흔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일세. 오진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기환 중장이 나섰다. 이제 끝났다. 그는 강지우 중장이 아무리 별을 달고 있어도 수십 년간 해병대 내에 뿌리내린 손 중장의 인맥과 권력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곧 풀려나고 강지우는 상관에게 과잉 대응한 혐의로 역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졌다. 그의 입가에 다시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각 오진택 대대의 행정반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강지유 준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직접 지휘하는 감찰팀은 이미 몇 가지 심각한 불일치 사항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병사들의 급식비, 청구 내역 사용 기록 없이 사라진 수천 발의 훈련용 탄약, 그리고 오진택 중령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법인 카드 지출, 내역까지. 김대위가 긴급히 입수한 오진택의 통화 기록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준장님, 방금 오진택 중령이 손기환 군단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했던 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듯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손기환 중장. 해병대 내 보수 세력의 핵심이자 자신의 임명을 가장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강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연병장에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 집합한 대대 병력들이 묵묵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구시대의 거대한 네트워크와 변화를 상징하는 자신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오진택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적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참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지진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차례였다. 날이 밝아오면서 오진택 중령의 대대 본부는 서류의 바다에 잠겼다. 강지우 준장이 지휘하는 특별 감찰팀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대대장실은 임시 지휘 통제실로 변했고 격면에는 압수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나온 데이터 흐름과 자금 추적 도표가 복잡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묵직한 피로감 대신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자들의 날카로운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우는 차가운 커피로 밤을 지새운 뒤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방금 보고된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진택의 오만함은 단순히 성격적 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인 부패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피어난 독버섯이었다. 감찰팀이 찾아낸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리 장교가 아니라 조직적인 약탈 시스템을 마주하고 있었다. 김 대위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재정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다. 준장님, 이상합니다. 지난 6개월간이 대대의 유류 소모량이 저희 여단 직할 때 전체 소모량보다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일같이 전술 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견된 차량 정비 일지는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장갑차와 트럭이 수리 명목으로
경납고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유류는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셈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탄약고 실사재고와 서류상 재고는 수만 발의 차이를 보였다. 오진택은 존재하지 않는 사격 훈련을 보고했고 그 탄약들은 암시장으로 흘러나갔거나 혹은 다른 부대의 훈련 평가를 위해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병사들의 부식비는 규정된 양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되고 있었고 차액은 대대 운영비라는 명목의 정체불명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몇몇 행보관과 보급 담당 부사관들을 개별적으로 신문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만 강지우에 단호하면서도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오진택 중령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거부할 경우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신체적 위협, 그리고 경력의 치명적인 인사 불이익이었다. 그는 자신이 곧 연대장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높은 분이 계시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노련한 상사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며 자백했다. 그 더 높은 분이 누구인지는 명백했다. 어젯밤 오진택이 유일하게 통화를 시도했던 단 한 사람 손기환 중장이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증거가 결국 하나의 정점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오진택의 대대장실 금고에서 발견된 별도의 회계 장부였다. 그것은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증거물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내역을 수기로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장부에는 지역 업체들로부터 받은 상납금 부하장교들의 진급을 대가로 받은 뇌물, 그리고 상급 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액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다. 강지우가 그 장부를 넘겨보고 있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비화기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군단 사령부였다. 김대위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강지우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준장 강지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치의 감정도 실리지 않은, 그러나 그 자체로 위압적인 손기환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준장. 나 손기환 일세 충성 군단장님. 강지우는 간결하게 답했다. 그녀는 손 중장이 이 아침에 직접 전화를 건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어제 새로 부임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네. 오, 중령, 그 친구가 성격은 좀 거칠어도 해병대 정신 하나는 투철한 놈인데 신임 여단장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인자한 선배가 후배를 타이르는 듯한 투였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우는 대답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준장. 내가 들어보니 자네가 지금 대대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하더군. 물론 오 중령의 하극상은 100번 잘못한 일이고 군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지. 그건 나도 동의해. 손 중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었다. 하지만 말이야, 강 준장. 우리가 군 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미국식으로 원칙대로만 밀어붙이면 조직이 경직될 수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군단장님. 강지우는 그의 모호한 화법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의 건조한 대답에 손 중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이 섞여들었다. 허허, 이 친구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오 중령 그놈 그냥 상관모독죄로 군사재판에 넘기고 조용히 처리하게.
부대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서 먼지 터는 건 우리 해병대 체면에도 좋지 않아. 안 그래도 여군 장군이 부임했다고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지 않은가. 그것은 조언의 탈을 쓴 명백한 협박이자 명령이었다. 오진택 개인의 비리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더 큰 무언가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다. 송기환 중장은 강지우가 새로 부임한 여성 장군이라는 점, 아직 부대 내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네트워크 앞에서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 예상했다.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벽면을 가득 채운 비리 증거 도표들을 바라보았다. 빼돌려진 유류 사라진 탄약 착복당한 병사들의 식비.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대의 전투력을 좀먹는 이적 행위였으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녀는 이 전화를 통해 마지막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손기환 중장은 단순한 방관자나 비호 세력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이 부패 네트워크의 정점이거나 최소한 핵심 공범이었다. 강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군단장님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으로서 제게 부여된 직무와 법규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 중장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현재 오진택 중령은 단순 하극상 외에 심각한 군수품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정식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그 결과를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손 중장이 격노한 목소리로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강지우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맺었다. 군단장님 현재 감찰 업무 수행 중이라 이만 통화를 마쳐야겠습니다. 충성. 그녀는 손 중장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대대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대위는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방금 그들의 신임 여단장은 현직 군단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렸다. 강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감찰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지금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봉인한다. 원본은 내가 직접 관리하고 사본은 즉시 국방부 직할 검찰단으로 이송 준비한다. 그녀는 더 이상 해병대 내부의 자정 능력을 믿지 않기로 했다. 손기환 중장이 직접 개입한 이상 이 사건은 군단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대위, 예, 준장님, 우리 팀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사무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를 강화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 감찰팀이 아니다.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특수부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적진을 돌파하려는 지휘관처럼 빛나고 있었다. 손기환 중장의 전화는 그녀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명의 부패한 장교를 솎아내는 작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해병대의 명예를 건 거대한 암초를 제거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손기환 중장과의 통화가 끊어진 후 대대장실의 공기는 얼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지우 준장과 그녀의 특별 감찰팀은 이제 명확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비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단장의 비호 아래 수십 년간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정상적인 지휘 계통과 보고 라인은 완벽하게 차단당했다. 손기환 중장이 버티고 있는 한 모든 보고서는 군단 사령부에서 묵살되거나 조작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해병대 내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더 이상 해병대 내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조작될 것이 뻔했다. 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대위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일말의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군단장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어쩌면 그 이상을 거는 도박이었다. 강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다. 정상적인 채널이 막혔다면 비정규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은 전술적 상황이다. 적의 주력이 정면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우회로를 찾거나 적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미국에서 배운 대테러 전략과 비정규전 교리를 떠올렸다. 적이 조직의 규칙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한다면 그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강지우는 즉시 자신의 여단 본부에서 가장 신임하는 2명의 장교를 추가로 호출했다. 한 명은 여단 정보통신 참모인 박대위로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숨겨진 전문가였다. 다른 한 명은 재정 참모인 윤소령으로 숫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미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이 4사람 김대위, 박대위, 윤소령으로 구성된 비밀 TF를 조직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감찰팀이 아닌 준장의 직속 전략 기획팀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오진택 대대의 본부에서 철수하여 자신의 여단 본부 내 가장 보안이 철저한 지하 상황실로 거점을 옮겼다. 압수된 모든 증거 자료, 서버 하드, 드라이브 회계 장부 통신 기록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활동은 1급 비밀이다.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한다. 강지우는 팀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그녀는 손기환의 귀가 여단 본부 내에도 심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 대위는 곧바로 압수된 서버와 오진택의 개인 컴퓨터 분석에 착수했다. 그는 단순한 파일 복구가 아닌 삭제된 데이터, 흔적 암호화된 파일, 그리고 숨겨진 파티션까지 파고들었다. 윤소령은 회계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을 대조하며 돈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다. 이것은 강지우가 미국에서 배운 바로 그 법의학적 감사 포렌식 오디팅 기법이었다. 단순한 장부 대조가 아닌 범죄의 증거를 찾는 과학적 수사였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예상했던 대로 손기환 중장과 오진택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총성이 없는 전쟁, 즉 여론전이었다. 기진의 장교식당 병사들의 휴게실, 심지어 군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교묘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임 여단장, 미국 물 먹더니 해병대 정신을 잊었다. 여자 장군이 오더니 부대 기강이 무너진다. 오중령이 단지 전통적인 훈련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찍어내기 당했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소문은 점차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강지우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녀의 외국물 먹은 방식이 실전적인 해병대의 철의 규율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오진택은 손 중장이 보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은 강 준장의 비현실적인 미국식 훈련 지침에 맞서 해병대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은밀하게 퍼뜨렸다. 이 음해 공작은 치밀했다. 그것은 해병대 조직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공개적으로 강지우의 방식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여단 내부에서조차 그녀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순식간에 내부의 적들로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그녀의 팀원들 역시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동료 장교들로부터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거나 왜 저런 여자 밑에서 줄을 서느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기색이 역력한 김 대위가 강지우에게 물었다. 준장님, 저희는 지금 해병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입니까? 강지우는 조용히 지도판을 응시하다가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해병대가 아니다. 우리는 해병대의 명예를 좀먹는 암세포와 싸우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부패한 전통은 전통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진정한 해병대 정신은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든 맞서 싸우는 것이다. 적이 군단장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그녀의 확신의 참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바로 그 순간 박대위가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습니다. 준장님, 그는 삭제된 것으로 위장되었던 서버의 백업 로그 파일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복원해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오진택이 유류와 탄약을 불법적으로 민간 업자에게 빼돌리고 그 대금을 손기환 중장의 측근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거래 일지였다. 윤소령 역시 오진택의 비밀 장부와 이 거래 일지를 대조하여 자금의 흐름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 돈은 여러 단계의 세탁을 거쳐 손기환 중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위장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군 최고위급 장성이 연루된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 범죄였다. 증거는 완벽했다. 손기환 중장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스모킹건이었다. 강지우는 완성된 증거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다. 국방부 검찰단에 바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손기환 중장이 정치권에도 연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걸렸다. 어설프게 터뜨렸다가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거나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가장 극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손기환 중장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동시에 가장 방심하고 있을 순간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군단급 연합 화력 시뮬레이션 훈련 계획서에 멎었다. 2주 뒤 해군 및 해병대 전체 지휘부가 참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공개 훈련이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총괄 지휘관은 다름 아닌 손기환 중장이었다. 강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녀는 자신의 미국식 전술이 왜 유용한지 증명할 완벽한 무대를 찾았다. 그녀는 오진택의 부대가 그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이었다. 물론 손기환 중장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그 건의를 기꺼이 받아들일 터였다. 그녀는 전략적 반격에 첫 번째 수를 두기 시작했다. 합동 화력 시뮬레이션 훈련 당일 포항 일대의 광활한 훈련장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최고 지휘부가 모두 집결하여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병대 사령관은 물론 해군 참모총장까지 직접 참석한 이 행사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현 전투, 준비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전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VIP 관람석 중앙에 자리 잡은 손기환 중장은 모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옆자리의 장성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강지우라는 굴러온 돌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던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굳건한 입지와 해병대의 변함없는 기강을 만천하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지우가 자신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오진택의 징계를 관대한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강지유 준장은 2주 전 군단 작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손 중장에게 건의를 올렸었다. 그녀는 오진택 중령이 비록 하극상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의 대대가 군단 내 최고의 대테러 전력이라는 서류상의 보고를 신뢰한다며 그에게 이번 합동훈련에서 시범을 보여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손기환 중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듯 보였다. 손 중장은 이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는 강지유가 마침내 현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오진택 중령을 훈련 성과 달성이라는 명목하에 임시로 직무에 복귀시켰다. 오진택은 기세등등하게 대대로 돌아왔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강지유의 면전에서 완벽한 시범을 보여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훈련 준비 대신 부대원들을 닥달하고 장비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정비하는 데만 몰두했다. 강지유는 훈련장 전체를 조망하는 중앙 통제탑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전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번 훈련의 주 감독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 대위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자료가 담긴 특수 보안 노트북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적들은 스스로 가장 화려한 무덤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시범 훈련 개시 5분 전 통제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훈련 시나리오는 가상의 적 테러리스트들에게 점령당한 고층 빌딩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고 적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오진택 중령의 신속대응대대가 바로 그 임무를 맡았다. 오진택은 방탄 헬멧을 고쳤으며 자신의 부관에게 고함을 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저 여자 강지유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해병대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푸슝 붉은색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며 훈련이 시작되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던 병력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무언가 삐걱거렸다. 병사들의 움직임은 훈련 보고서에 적힌 최정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엄폐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팀원 간의 의사소통은 고함 소리로 대체되었으며 진영은 금세 흐트러졌다. 그것은 강지유가 훈련소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혼란의 재현이었다. VIP석의 장성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게 최정예 대대의 움직임이라고. 기본적인 전술 기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군. 손기환 중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오진택이 이 정도로 무능할 줄은 몰랐다. 그는 불안한 듯 마른 입술을 핥았다. 오진택은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마이크에 대고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기 바빴다. 시나리오는 클라이맥스로 향했다. 이제 옥상의 헬기 레펠조와 1층의 정문 돌파조가 동시에 건물로 진입할 차례였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과 완벽한 장비 신뢰도를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옥상에 접근했고 레펠 대원들이 밧줄을 던졌다. 동시에 1층의 돌파조가 건물 정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진택은 이 동시 타격이 자신의 화려한 지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했다. 돌파 오진택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재앙이 일어났다. 정문의 돌파조가 사용한 폭발물이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터졌지만 문은 파괴되지 않았다. 오히려 폭발의 충격파가 잘못된 방향으로 터져나왔다. 오진택의 빌이 장부에서
최신형으로 둔갑했던 그 폭약은 실제로는 사용 연한이 한참 지난 불량품이었다. 폭발의 파편 일부가 뒤쪽에서 대기하던 지원팀 병사들의 방향으로 날아갔다. 크악 의무병 2명의 병사가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피가 낭자한 끔찍한 사고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옥상에서 레페를 시도하던 대원들 쪽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오진택이 특수 코팅 처리되었다고 보고했던 값싼 민수용 밧줄 중 하나가 대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원은 간신히 다른 대원의 도움을 받아 추락을 면했지만 훈련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훈련 중지 적색 상황, 의무팀 즉각 투입 통제탑에서 강지유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아닌 다른 통제관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훈련은 순식간에 중단되었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다. VIP석의 모든 장성들은 경악과 분노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병대 사령관의 얼굴은 철판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진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쓰러진 병사들에게 달려가 오히려 그들에게 정신 못 차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송기환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함정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해병대 사령관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손 중장과 강 준장을 불렀다. 손 군단장, 강 여단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게.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손기환 중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적절한 변명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강지우 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통제관석에 머무르지 않고 사령관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가 있는 VIP석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에 잠긴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사령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휘관 여러분, 이 사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녀는 옆에 대기하던 김 대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대위는 즉시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관람석 중앙에 설치된 대형 전술 상황판 스크린에 연결했다. 방금 전까지 훈련 상황을 보여주던 스크린이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떠올랐다. 하나는 오진택 중령이 제출한 완벽한 훈련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강지유의 감찰팀이 확보한 실제 훈련 및 보급 기록이었다. 좌측은 오진택 중령이 보고한 서류입니다. 지난 6개월간 50시간의 고강도 폭파물 처리 훈련과 100%의 장비 가동률을 보고했습니다. 강지유가 차갑게 설명했다. 그리고 우측이 실제 기록입니다. 폭파물 훈련 시간은 전무했으며 방금 사고를 일으킨 불량 폭약과 레펠 밧줄은 규격 미달의 민수용품을 납품받고 서류는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성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유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윤소령이 밤새워 작성한 자금 흐름 도표였다. 오진택 중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규모의 군수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규격 미달의 장비로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 잡았고 그 차액은 화면이 바뀌며 박 대위가 복원해낸 암호화된 비밀 장부가 나타났다. 그 횡령 자금은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단 하나의 최종 목적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강지유의 시선이 처음으로 손기환 중장에게 고정되었다. 스크린에는 손기환 중장의 친인척 명의로 등록된 위장회사의 계좌 내역과 오진택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이 떴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관람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제 잿빛이 된 송기환 중장에게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공개적인 무대에서 그의 모든 치부를 발가벗겨 버렸다. 오진택은 스크린에 뜬 자신의 비밀 장부를 보고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저 더 큰 범죄를 위한 소모품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강지유 준장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적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훈련장의 대형 스크린에 뜬 것은 단순한 계좌 내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에 밝힌 치명적인 암세포의 존재를 알리는 사망 선고서였다. VIP 관람석을 지배하던 정적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릴 정도였다. 해병대 사령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이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기환 중장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상관으로서의 실망감, 동료로서의 배신감, 그리고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냉엄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손 군단장.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이게 사실인가? 이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이 전부 사실이냐고 묻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손기환 중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오진택이라는 한 명의 미치광이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사령관님, 억울합니다. 저 오진택이라는 놈이. 그는 손가락으로 연병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진택을 가리켰다. 저놈이 군단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저는 저자가 저런 터무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놈이 저를 기망하고 제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것입니다. 손기환은 자신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다. 그는 오진택이 자신의 신임을 악용했으며 자신은 그저 부하를 잘못 믿은 죄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해서 일부 장성들은 순간적으로 정말 손 중장은 몰랐던 것일까 하는 의심을 품을 뻔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부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짓말 그 자리에 넋이 나간 듯 앉아있던 오진택 중령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손기환 중장이 자신을 버리는 카드로 쓰려 하자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다. 거짓말 내놈이 모른다고 이 개자식아. 그는 계급도 상하관계도 잊은 채 손기환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시켰잖아.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윗선에 상납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짓까지 한 거 아냐. 내가 챙긴 돈 그중에 절반 이상이 내 놈 차명 계좌로 들어간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오진택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만 죽을 수는 없었다. 이 위선적인 상관을 물고 늘어져야 했다. 여기 있는 다른 놈들도 다 똑같아. 저기 인사참모네 진급시켜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아 처먹었지. 저기 군수 참모자네는 또 얼마를 해먹었나. 오진택의 폭로는 폭탄이 되어
VIP석을 강타했다. 그가 가리키는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손기환 중장은 경악하여 오진택에게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가라앉고 있었다. 해병대 최고 지휘부가 모인 자리에서 현직 군단장과 영관급 장교가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는 전대미문의 추문이 벌어진 것이다. 이 추악한 드라마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지유 준장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사령관님. 손기환 중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강 준장. 너무 그렇게 미국식으로 원칙대로만 밀어붙이면 조직이 경직될 수 있어. 오중령 그놈 그냥 상관 모독죄로 군사재판에 넘기고 조용히 처리하게. 부대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서 먼지 터는 건 우리 해병대 체면에도 좋지 않아. 그것은 바로 며칠 전 강지우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았던 손기환 중장의 전화 내용이었다. 강지우의 법무 참모였던 김대위는 손 중장의 개입을 예상하고 모든 공식적인 통신을 합법적인 절차 하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녹취록은 손기환 중장이 단순히 비리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며 신임 장군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손기환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강지우라는 이 새파란 여자 장군이 자신보다 몇 수나 앞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허물어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수십 년 권력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해병대 사령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아닌 조직을 배신한 자에 대한 냉혹한 결단만이 남았다. 그는 손기환의 계급장을 무시하고 헌병 사령관에게 직접 명령했다. 당장 손기환 중장과 오진택 중령을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군 형법상 이적죄 및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리고 적이 오진택이 거명한 모든 장교들 역시 전원 대기 발령 및 출국 금지 조치한다. 사령관님, 저는 중장입니다. 저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손기환이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지만 사령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네는 더 이상 해병대 중장이 아닐세.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야. 무장한 헌병들이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개적인 훈련석상에서 현직 군단장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손기환의 어깨에서 빛나던 세 개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초라하게 보였다. 오진택 중령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강지우 준장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완전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그 계집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을 받아들였다. 사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이 사건을 국방부 직할 합동수사본부로 이관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이례적으로 강지우 준장에게 해병대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본부의 본부장직을 맡겼다. 그녀에게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해병대 전체를 감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오진택 중령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상관 모독, 직권남용, 군수품 횡령, 부하, 가혹 행위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및 모든 연금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손기환 중장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연주를 총동원해 재판을 피하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강지유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군 최고 수뇌부는 해병대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현직 중장 구속 재판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을 피하는 대신 그에게 마지막 선택을 제안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불명예 전역 계급 강등 및 연금 박탈을 받아들여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군복을 입은 채로 법정에 서서 해병대의 몰락을 지켜볼 것인지. 손기환은 결국 전자를 택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군복을 벗고 군을 떠났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철권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와 연루되었던 수십 명의 장교들 역시 조용히 군복을 벗거나 한직으로 좌천되는 등 해병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다. 강지유 준장은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다. 몇 주가 흘렀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포항의 해병대 훈련장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모습이었다. 오진택 중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절도 있는 군화 소리와 명료한 전술 지시, 그리고 훈련에 몰두하는 병사들의 묵직한 호흡 소리만이 남았다. 공기는 더 이상 공포로 오염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전문성과 상호 존중이라는 건강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강지유 준장은 훈련장 통제탑 2층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끔찍한 첫날을 마주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병사들은 더 이상 교관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돌진하지 않았다. 그들은 2인 1조 4인 1조로 나뉘어 엄폐물을 활용하고 수신호를 교환하며 전술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움직였다. 강지유가 군단 특별 감찰 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치려단에 최우선적으로 도입한 것은 바로 전투 효율성 및 안전 기반 훈련, 프로토콜이었다. 그녀가 미 해병대에서 배운 가장 핵심적인 사상, 즉 가장 안전한 훈련이 가장 실전적인 훈련이다라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교관들은 더 이상 병사들의 헬멧 옆에 공포탄을 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 병사들의 반응 속도와 사격 정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교정해 주었다. 한 젊은 부사관이 방탄 방패를 든 신병의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있었다. 방패의 각도가 5도만 틀어져도 파편이 내 동료에게 튈 수 있다. 너는 내 몸만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전우를 지키는 방패다. 다시.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인격적인 모독이나 폭력이 아닌 오직 전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신병은 긴장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즉각 자세를 고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이것이 강지유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다. 구타와 악습으로 대변되던 해병대의 그릇된 전통은 외과수술처럼 도련해졌다. 오진택과 손기환을 정점으로 하던 부패 사슬이 무너지자 그들이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폭력의 문화도 설 자리를 잃었다. 물론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9세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해병대 정신이 약해졌다거나 여자가 지휘하니 군대가 부드러워졌다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강지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불평을 하는 지휘관들을 직접 전투 체력 측정과 전술 사격 훈련장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 구세대들은 압도적인 체력과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사격술, 그리고 복잡한 전술 상황을 순식간에 꿰뚫어보는 강지유의 전략적 판단 앞에서 스스로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녀는 말로 증명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주었다. 이제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눈치를 보며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과 새롭게 정립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부패한 간부들이 사라지자 병사들의 식단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보급품은 규정대로 지급되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뿐인데도 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오늘 강지우는 훈련장을 찾은 해병대 사령관과 신임 군단장 손기환의 후임으로 임명된 원칙주의자였다. 에게 개혁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시범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녀는 새로 편성된 신속대응대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이곳은 오진택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고 강지유의 철학으로 재탄생한 부대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그녀는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흙먼지 속에서도 미동 없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의 손에는 연설문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저 멀리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잠시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병장 끝까지 울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제군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 해병대의 심장부에 깊이 박혀 있던 종양을 도려내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와 고름이 터져 나왔고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직의 치부를 직시해야만 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승리자로서 군림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지휘관으로 서 있었다. 많은 이들이 해병대 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과연 진정한 해병대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것은 부하 병사의 식비를 훔쳐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전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여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를 보고도 상관이 두려워 침묵하는 비겁함은 더더욱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병사들의 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진정한 해병대 정신은 그 어떤 적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다. 그 적이 전방의 적이든 우리 내부의 부패한 상관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진정한 해병대 정신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국민과 내 옆의 전우를 위해 완벽한 실력을 갖추는 프로페셔널리즘이다. 그리고 진정한 해병대 정신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정의와 명예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숭고한 자기 절제다. 강지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려는 듯 그들을 응시했다. 나는 제군들에게 폭력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보다 더 힘든 생각하는 훈련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제군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고 올바른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녀는 연병장 한 구석에 서 있는 이제 갓 임관한 듯한 젊은 여군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마도 해병대에 부임한 첫 여성 장군인 자신을 보며 어떤 희망 혹은 어떤 절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터였다. 강지우는 그 소희를 향해 그리고 모든 해병을 향해 말했다. 해병대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이곳은 오직 명예와 용기, 그리고 헌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성별 출신 계급에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운 잔재에 발목 잡히지 말라. 제군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우며 가장 전문적인 전투 집단이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의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증명하라.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으로서 그 길의 가장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뛸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나 함성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대신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단 하나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일제히 필승이라고 외치며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의례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시 태어난 조직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 담긴 강철과도 같은 맹세였다. 강지유가 단상에서 내려올 때 그녀가 아까 주목했던 그 젊은 여군 소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강지유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오진택 앞에서 보았던 공포가 아닌 깊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다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강지유는 말없이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그 눈빛 하나로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훈련장의 흙먼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단단하게 다져진 연병장처럼 해병대는 이제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진정한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 강지유 준장은 자신의 여단 본부로 향하는 지프에 오르며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싸움은 끝났지만 해병대를 진정으로 재건해야 하는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